안녕하십니까. DY 경영연구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엑셀을 활용해서 재무제표로 손익분기점을 하는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중소기업에서는 이제 회계사무소에다가 이제 매월 얼마씩 주고 이제 기장을 하고 있고, 이제 결산을 하면은 이제 그 재무제표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이런 게 있는데, 아마 받아놓고 아마 이걸 활용을 거의 안 하실 거예요. 그냥 세금 내는 용도로만 이제 활용을 하시고, 그러실 텐데, 여러분들의 중소기업을 이제 조금 더 이제, 내실 있게 이제 키워나가시려면은 그 분석을 좀 하셔야 돼요. 그 재무제표를 활용해서 분석을 좀 하고, 그 재무제표가, 어, 재무제표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특별하게 크게 뭐 잘못하지, 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의 그 경영 성과를 나타내주는 표이거든요. 그래서 그 표를 잘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분석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재무 비율 분석도 좀 해보고, 그러면 좋죠. 제 영상에, 유튜브 영상에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좀 참조하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손익분기점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회사가 이익을 잘 내고 있으면은, 뭐, 이런 분석을 딱히 안 해도 되겠지만, 아직 이익을 안 내고 있다. 이제 막 시작을 해가지고 정성교대가 오르지 않고 있다. 또는 뭐,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익을 내다가 이제 이익이 안 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다시 이제 손익분기점을 다시 이제 달성을 하고 그 뒤로 이제 이익을 달성해야 되는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매출을 어느 정도 했을 때 우리 손익분기점을 달성할지, 그리고 이제 목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되어야 될지, 이런 거를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엑셀은 다 있을 테고 여러분들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그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좀 이제 샘플을 좀 만들었어요. 보통 회사들 이제 손익분기점 분석을 하려면은 손익계산서하고 제조원가명세서를 가지고 합니다. 그 두 개가 원가하고 손익을 나타내는 표이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를 가지고 합니다. 재무상태표는 여기서 사용하지는 않고요. 자, 그래서 제가 제조원가명세서하고 손익계산서를 뭐 간단하게 샘플을 좀 만들었습니다. 자, 먼저 손익계산서 이제 재무상태 제조원가명세서가 먼저 만들어지고 요게 만들어진 게 이제 매출원가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매출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요 금액이 이제 여기로 들어오게 돼서 이제 매출원가를 차지하는 거고, 이 회사의 이제 전체적인 왁구를 보면은 매출액은 11억 정도 하고 매출원가가 7억 5천 정도 됩니다. 매출 총리익이 3억 9천 정도 돼서 34% 이익이 나오고, 판매비 및 관리비, 판관비가 한 3억 정도 나와서 26%, 27%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약 7% 정도 되는 회사예요. 밑에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 이런 거는 그냥 제외했습니다. 주된 영업의 활동은 영업이익까지니까요. 자, 그래서 먼저 이 손익분기점 분석을 하려면은 모든 원가 비용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이제 나누어야 됩니다. 자, 고정비와 변동비란 무엇이냐? 고정비는 매출이 증가할 때 증가하지 않는 거예요. 생산이나 매출이 증가할 때 증가하지 않는 게 고정비이고, 이론적으로 변동비는 생산이나 매출이 증가할 때 증가하는 게 이제 변동비입니다. 어, 이제 학문적으로는 원가 동인이 증가할 때라고 합니다. 근데 원가 동인이라는 거는 뭐 생산량이고, 이거는 곧 매출액이나 마찬가지니까요. 네. 자, 제조원가 명세서가 이제 원재료비가 있고, 노무비, 경비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원가가 이제 발생하고요. 총 합이 이제 단기 제조 비용이고, 그다음에 기초 제품 제공액을 더해서 총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말로 얼마 남았다, 또 타겟액으로 얼마 대체했다, 이걸 빼면은 이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이 회사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7억 6,800만 원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원재료비는 이제 100% 변동비라고 보면 됩니다. 모든 회사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은 회사는 없을 거예요. 원재료비는 모두 100% 변동비로 보면 되고, 자, 생산 쪽에서 발생하는 노무비를 이제 고정비로 볼 거냐, 변동비로 볼 거냐. 만약에 여러분들 회사가
생산량이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생산직 인원을 고용을 했다, 고용을 안 했다 할 수 있으면 변동비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면 이제 고정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회사가 또 일부는 고정비고 일부는 변동비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요거를 이제 두 칸으로 나눠서 고정비와 변동비로 적당히 나눠주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는 고정비로 봤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비는 이제 고정비가 많아요. 이게 계정 과목의 이제 개수별로 보면은 대부분 고정비로 표현을 하고 우선 일단 마킹을 한 다음에 변동비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만 이제 변동비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수로 보면 대부분 이 고정비이고 전력비, 가스비, 용수비, 포장비, 외주용역비 요거를 저는 이제 변동비로 돌렸습니다. 요런 것들은 이제 생산량이 증가하면 이제 증가하게 되죠. 그런데 그 또 업종마다 틀린데 뭐 그냥 조립하는 회사라면은 전력비, 가스비, 용수비 이런 게 많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립을 많이 하더라도 뭐 위에 전기 켜놓은 거 뭐 그런 게 막 크게 변동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거는 그냥 고정비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주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렇지 금액이 작고 미미한 것들은 그냥 적당히 뭐 고정비로 보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전력비, 가스비, 용수비, 포장비, 외주용역비를 변동비로 받고 그러면은 변동비는 원재료비하고 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고정비로 받고 그러면은 총 투입 원가가 당해 연도에 당기의 총 투입 비용이 7억 6,800이에요. 여기 회사에서는 뭐 재고 관리를 따로 안 했기 때문에 재고는 다 0이고요. 기초 원재료 재고만 있고 그래서 7억 6,800을 변동비가 얼마고 고정비가 얼마고 요렇게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변동비가 5억 4,500. 이 고정비보다 변동비가 큰 이유는 재료비가 변동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고정비가 2억 2,300에서 71%, 29%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우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고요. 또 손익계산서에서도 그렇게 구분을 해줍니다. 자, 매출액 있고 그다음에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여기 7억 6,802 요렇게 요 71%와 29% 이제 나누어주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이제 여기 이제 주르륵 이제 판매비, 관리비, 계정 가방이 이제 주르륵 나옵니다. 예. 위에서 급여부터 해가지고 쭈쭈쭈쭉 나오는데 다 고정비로 이게 처음에 분류를 하신 다음에 변동비로 갈 만한 것들 여기서는 이제 판매 수수료, 해상 운반비 이런 것들만 이제 변동비로 분류를 했습니다. 수출하는 회사 같으면은 판매 수수료가 이제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예. 이제 배 타고 외국까지 나가야 되니까 클 테고 그다음에 뭐 판매 수수료가 있다. 판매를 누가 대행해 주거나 뭘 하고 그 회사에 이제 판매 수수료를 매출액의 몇 퍼센트 준다. 이런 계약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변동비로 이제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회사에서는 손익계산서에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변동비로 구분했죠. 자, 요렇게 정리를 좀 하고, 자, 이 손익계산서가 매출 원가, 제조원가 명세서를 가지고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손익계산서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손익계산서는 단위를 100만 원으로 좀 했고요. 자, 먼저 매출액이 11억 5천이 이렇게 오고 매출원가가 7억 5천 7백이 옵니다. 예. 그래서 매출원가는 66%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매출원가가 이제 변동비와 고정비 우리가 여기서 구분을 해놨잖아요. 71%, 29% 요걸 가지고 71%, 29%를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5억 3,700, 2억 2천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그다음에 판관비가 3억 9천 여기 3억 9천이죠. 자, 판관비 3억 9천이 오고 판관비도 이제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누면은 이 부분 이 두 개가 변동비였죠. 그래서 9천만 원. 변동비가 9천만 원이고 나머지는 이제 고정비 2억 1,900이 됩니다. 판관비는 대부분이 이제 고정비가 크죠. 그 판관비에서 변동비로 오는 거는 해상운반비, 그다음에 판매 수수료, 카드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인데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뭐 보증 수수료 이런 것도 올 수가 있고요. 예. 자, 그래서 이게
그래서 매출 총리익에서 판관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오고 영업이익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손익계산서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일반적인 손익계산서 형태인데 매출원가와 판관비 안에 변동비와 고정비 이렇게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 손익분기점 분석을 하려면은 변동원가 스타일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일반원가, 종합원가, 이 종합 어, 전부 원가라고 하죠. 이렇게 원가 계산을 전부 하는 걸 전부 원가라고 하고, 변동 원가라고 하면은 변동 원가만 반영을 해가지고 매출액에서 변동 원가만 뺀 이익을 하는 걸 이제 변동 원가 계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손익계산서를 만듭니다. 매출액 그대로 오고, 자, 변동비만 모아왔어요. 변동비는 매출 원가에 변동비가 있고 판관비에도 변동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5억 3,700을 끌고 오고 판관비는 9천만 원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빼면 공원이익이 나옵니다. 공원이익이 5억 2,200이고 공원이익률은 약 45% 정도 이제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정비를 빼줍니다. 공원이익에서 고정비를 빼줍니다. 고정비는 4억 3,800이고, 자, 매출원가에서 2억 2천, 판관비에서 2억 1,900 비슷하네요. 이렇게 가져와서 4억 3,800이 됐습니다. 자, 공원이익에서 또 고정비를 빼주면 이제 영업이익이 되죠. 영업이익은 8,400이고, 요거는 이 일반적인 손익계산서에서 8,400이 나온 거하고 이제 어차피 같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같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를 만든 거예요. 요거를 만들고 요걸 가지고 이제 손익분기점 분석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손익분기점 분석, 손익분기점이 BEP거든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그래서 BEP 분석, 손익분기점 분석 같은 말이고요. 자, BEP 분석을 위한 지표는 우리가 BEP 분석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표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런 이제 그래프를 만들게 되고, 여기에서 지금 고정비의 총액이 4억 3,800이었잖아요. 그래서 매출을 하나도 안 했을 때는 4억 3,800만큼 적자가 되고, 그 뒤로 이렇게 쭉 공원이익률의 각도만큼 이렇게 올라가게 돼가지고 손익분기점을 지나고 손익분기점 매출을 더 이상을 지나면 이제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관적인 형태의 1차 방정식 형태로 만들어야 내가 뭘 했을 때 어떻게 되고 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뭐 간단한 목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력이 생기는 거죠.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거고, 이런 형태의 1차 방정식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의 현재 상황을 진단해서 그 1차 방정식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결과값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1차 방정식을 만들려면은 y는 ax 플러스 b, 우리 중학교 때 요 1차 방정식 그 형태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 y는 이익이고 x가 매출이에요. 그럼 a는 기울기고 플러스 b하면 b는 y절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울기는 공원이익률이에요. 요 노란색 요 45% 요게 공원이익률이 되고, 고정비의 총액이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마이너스 고정비가 이게 y절편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요 형태의 1차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지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변동원가 손익계산서 형태로 만들면은 요 지표들이 그냥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 바로 나오게 되고 요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1차 방정식을 그리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손익분기점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지금 여기 구하는 건데, 고정비 총액을 근데 이제 여기 y절편은 마이너스 고정비니까 마이너스는 필요 없고 그냥 고정비 총액, 그러니까 4억 3,800을 기울기 0.4542로 나누어 주면은 BEP가 됩니다. 요 지금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구하는 거고, 고정비 총액이 이제 요거잖아요. 요거를 요 각도로 나누어 주면은 요게 나오는 거죠. 요게 이게 뭐 삼각함수인가 막 그런 데서 아마 배웠던 건데, 아무튼 요거를 알기 위해서는 요거를
이 각 기울기로 이제 나누어줍니다. 이 각도로. 네. 자, 어, 자, 요걸 가지고 요렇게 그럼 매출액이 얼마일 때 이익이 얼마냐라는 시뮬레이션 표를 하나 만들려고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요 표에서 보면은 100%일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 기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년에 결산을 마치고 작년 거에 대한 결산을 마치고 올해 결산 재무제표가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이런 걸 만드는 거고요. 현재 기준. 그러니까 작년 거 입고로 뭐 큰 변화가 없다면 현재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기준에 그러니까 현재 기준은 이제 100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매출액이 11억 5천이고 현재 기준의 이익은 8,400만 원이다. 인 거고. 자, 요거는 지금 매출액인 거고 요거를 위에는 25%씩 줄인 거고 아래에는 25%씩 늘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11억 5천에다가 곱하기 175%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 차등을 주었어요. 매출액을. 그러면 이 매출액에 따라서 이익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우리가 요걸 가지고 요런 이제 1차 방정식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매출액을 요 x에다 넣으면은 이제 y 값이 나오는 거죠. 자, 기울기는 0.454로 나와 있고 y절편은 마이너스 438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8,400은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자, T21이 마이너스 438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438 더하기 그다음에 Z9하고 T20이잖아요. Z9는 매출액 11억 5천이고 T20은 0.454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438 더하기 0.4542 곱하기 1150 해서 이제 8,400이 나온 거죠. 만약에 150%로 갔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438 더하기 1725 곱하기 0.454 해서 이제 3억 4,5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수식을 하나 정리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수식 복사를 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을 하나도 안 했을 때는 4억 3,800만큼 적자가 나는 거고 매출을 이제 50% 현재 기준에 50% 정도 했을 때 5억 7천 정도 했을 때는 1억 7천 정도 적자가 나는 거고 현재 기준으로 11억 5천 정도면은 8,400만 원 정도 이익이 나는 거고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이제 BEP가 있는 거고 매출을 더블로 해가지고 23억 정도 했다면은 약 6억 정도의 이익이 난다라고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매출액과 이익의 표를 가지고 요걸 가지고 분산 차트를 그려가지고 요 점을 이렇게 찍어봤어요. 요게 매출액이고 요게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X는 매출액, Y는 이익인데 요 점에 대해서 이렇게 점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요걸 어떻게 만드냐면은 요거까지 만들었으면은 여기서 요렇게 선택을 하고 삽입에 가서 분산 차트에서 이 분산 차트를 눌러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 X축이 매출이고 이 Y축이 이익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점을 선택하고 추세선 추가를 하면 이렇게 일자로 나오고 추세선을 차트에 표시를 해주면 요 차트가 1차 방정식이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제가 그렸던 요거랑 이제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매출 이익 시뮬레이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서 아까 이제 9억 6,500이었잖아요. 이제 10억 조금 전에서 이제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5억은 벌어야겠다는 매출 계획, 이익 계획이 세워졌다라고 하면은 5억을 달성하려면은 매출액은 20억이 넘어야 된다. 예를 20억, 21억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달성해야 된다라고 이제 어렴풋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2억 5천 정도 달성하려면은, 요 정도 가서 한 15억 정도는 달성해야 된다. 요런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이익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적자인 회사는 BEP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걸 활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익은 조금 나고 있지만 너무 적은 이익이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어느 정도 돼야 된다. 그런 목표가 있다면 또 매출을 거기에 맞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출을 어느 정도 달성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직관적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이제 한 번 들어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알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 번 들어보시고
필요하시면 요 엑셀 자료도 이제 구하셔가지고 제가 엑셀 자료를 하는 방법은 제가 밑에 댓글에다가 고정 댓글에다 남겨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경영 스킬이 금세 한 단계, 두 단계 정도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영상과 자료가 여러분들의 경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재무제표로 BEP 분석하기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